안녕하세요. GMAT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그 많은 지원자들과 대화, 그리고 시험 출제기관에서 주최한 모임에서 얻은 정보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요. 객관적인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GMAT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 등 북미권과 유럽 경영대학원에서 많이 요구하는 시험이고요. 참고로 호주 경영대학원이나 일본 경영대학원은 GMAT를 면제해주는 과정도 꽤 있고요. 한국 MBA 과정은 GMAT을 거의 요구 안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응시 횟수는 첫 시험을 본 이후 1년간 최대 5회까지 응시 가능하시고요. 평생 8회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성적 유효기간은 5년이고요. 시험 형태는 캣이라고 합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PC 화면에 나온 문제를 읽고 마우스로 답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첫 문제는 평균 난이도로 시작을 하고요. 초반에 정답을 많이 맞출수록 컴퓨터가 다음 문제의 난이도를 높게 자동으로 조정을 합니다. 즉 정답률이 높아지면은 문제 난이도와 점수 배점이 올라가겠죠. 반대로 정답률이 낮아지면 다음 문제의 난이도도 낮아지고 점수도 낮아지겠죠. GMAT 시험은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냐면요. 숫자나 언어 등 여러 가지 분산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논리력, 그리고 주어진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GMAT 시험은 아와, IR, Math, Verbal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GMAT에서 800점 만점에 해당하는 영역은 Math와 Verbal 두 가지 영역입니다. 즉, Math와 Verbal Math 영역에는 Problem Solving과 Data Sufficiency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Data Sufficiency가 좀 더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 경영 환경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가 충분한지 아니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verbal 파트는 sentence correction, critical reasoning, reading comprehension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math는 한국 학생이라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영역이에요. 실제 점수 분포를 보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응시생이 미국 등의 응시생 대비해서 매스 점수가 높고 반대로 verbal 점수는 낮거든요. 그래서 매스는 일단은 전략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verbal 파트에서 sentence correction이라고 불리는 SC는요. 문법적, 의미적으로 기존 문장과 매끄럽게 연결이 되면서도 간결한 문장을 고르는 영역입니다. 크리티컬 리즈닝은 논리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영역이고요. 기존에 주어진 지문의 주장이나 내용을 강화하는 초이스라든가 약화하는 초이스 등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크리티컬 리즈닝은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는 요령을 잘 익히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이 한 5가지 정도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reading comprehension은 지문이 좀 길게 나오고요. 그 긴 지문 속에서 메인 토픽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이 verbal 파트는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그 정답
가까운 초이스가 여러 개 보이실 거예요. 좀 헷갈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럴 때는 맞는 답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답을 고르는 훈련을 평소에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젠 시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주 받는 질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매스는 혼자 문제를 푸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강의도 기초반, 종합반 정도 수준만 들으시면 그 다음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버벌은 초기 공략할 때 처음에 공부하실 때 문제의 유형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많이 푸시는 분이 있는데요. 문제 많이 푼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이해를 못하면 많이 푼다고 해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교재로는 오피셜 가이드 GMAT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문제와 연습 문제 그 해설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낮다는 평가도 있는데 사실은 오피셜 가이드만 풀어본 후에 고득점을 받은 분들도 꽤 계십니다. 물론 영어가 잘 되는 분이 많고요. 학원은 반드시 다녀야 하는지 바로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혼자 감을 잡기가 쉽지 않은 시험이긴 해요. GMAT이.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게 일단은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공부하는 기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사람이 지치기 때문에 학원에서 요령을 익혀서 최대한 빨리 끝내는 시험이 GMAT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반에는 학원을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지방에 근무하신 분들 또는 직장을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온라인 GMAT을 수강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스터디 그룹을 짜서 공부를 같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공부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오래 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엔,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초 종합반 한번 들으시고 그 이후에 매스는 혼자 푸시면 되고 버벌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만 단과 한두 개 정도 듣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학원은 더 이상 오래 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 오피셜 가이드를 혼자 풀고 한 달 정도 공부해서 고득점을 받은 분들도 꽤 봤어요. 영어 리딩이 잘 되는 분은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학원 굳이 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버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 뭐냐는 질문에서는 개인마다 답변이 사실 많이 달라요. 하지만 고득점자일수록 SC가 가장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들은 이 SC와 같은 유형은 오히려 쉽게 풀어요. 왜냐면 영어 문장이 자연스럽게 읽힐 뿐만 아니라 좀 부적절한 표현이 눈에 쉽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어가 리딩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문법 중심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 문법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 중심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문장의 이해를 같이 문장의 의미를 같이 이해하는 게 이 센텐스 커렉션의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문법 외에도 문장의 의미를 판단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 문법의 팁은
시간이 없을 때 활용을 하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2개 초이스가 아리까리하다 할 때 문법을 가지고 찍는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없는데 처음에 5개 초이스 중에 먼저 아닌 거, 오답을 걸러내야 할 때 문법 팁을 사용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히 초반에 정답률을 높여야 고득점이 나오는 현실에서는 문법 팁만 가지고 접근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답률을 높이려면 의미에 대한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평소에 해석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끝까지 찍는 게 유리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많은 문제를 남겨놓지만 않는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한 서너 문제 남겨놓는다면, 끝까지 안 풀어도 고득점을 받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초반에 10에서 15문제의 정답률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이제 부족한 경우는 뭐냐면, 처음에 정답률을 초반에 높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다가 마지막에 막 뭐 10문제 이렇게 많이 남겨놓는 분이 계실 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끝까지 찍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모의고사를 풀 때 그 시간을 배분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 배분 연습을 하실 때는 시험 초반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시되 너무 많이 할애를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런 조절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 GRE와 비교해서 장단점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경영대학원을 고려하다가 이번 과정으로 방향을 트는 분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뭐 주리스 닥터, 로스쿨이죠. 와 같은 과정을 지원을 할 때는 GRE가 옵션이 훨씬 넓어요. GMAT은 경영대학원만 지원할 수 있는 거고 GRE는 경영대학원 이외에 다른 과에서도 대부분 지원 가능하거든요. 이 경우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LSAT이라는 시험만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GRE를 거의 대부분의 명문 법학대학원 로스쿨이 받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GRE 가장 큰 장점은 선택지가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GMAT은 장점이 문제 유형 파악을 쉽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시험을 단기간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문제 유형 이해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많이 풀거나 오랜 기간 공부한다고 해도 원하는 점수를 못 받는 경우도 이게 GMAT 시험입니다. 실제로 시험 평가기관에서 보여준 그 점수대별 변동상 자료를 봤는데요. 초반 대비해서 시험 점수가 많이 오른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550을 받았는데 첫 시험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험을 봐도 점수가 뭐 700까지 오르고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첫 시험은 망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환경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첫 시험은 제가 볼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아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때 650이 나왔는데 첫 시험에서 480이 나왔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처음에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려요. 첫 시험에서는 어떤 점수가 나오든 간에 신경 쓰지 마라. 점수가 낮게 나와도 그냥 그 다음 시험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첫 시험은 망칠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나 세 번째 가서도 점수가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이후에 점수가 확 올라가는 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예, 여기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공부기간 시험 횟수와 점수 상승 간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GRE는 시험을 볼수록 점수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 한국형 시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면 볼수록 조금씩이라도 점수가 오르는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공부할 때 외워야 할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암기 같은 거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맷 하시는 게 낫죠. 지맷도 단어를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GRE만큼은 아니에요. 다음으로 또 질문을 주시는 게 경영대학원은 GRE보다는 지맷을 선호하지 않냐라는 질문인데요. 그 미국 경영대학원의 경우 어드미션 리퀘어먼트를 한번 보세요. 대개는 GRE 또는 GMAT을 제출하라. 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두 시험에 대해서 차별 없이 입학사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따라서 학교를 믿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MBA 등 경영대학원에서 GRE로 합격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어요. 특히 최근에 인기가 높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석사학위는 그 명문대의 경우 합격자 점수 평균에 GRE 퀀트 평균 점수를 올려놓는 경우도 꽤 보이고요. 컬럼비아의 MS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석사는 GRE만 받기도 합니다. GMAT은 안 받아요. 결론은 뭐냐면 경영대학원만 놓고 본다면 GMAT이나 GRE에 대해서 별 차이 없다. 예, 그 두 시험 중에 높게 나오는 점수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와는 어떻게 접근하냐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아와는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그냥 타이핑하시면 돼요. 점수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응시자의 의견이 논리적인지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이 됩니다. 채점은 기계가 한 번, 사람이 한 번 하는데요. 내용이 창의적이고 훌륭하지만 기계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반면에 사람은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계와 사람 간의 점수차가 큰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다시 채점을 하고 그 3자의 채점 결과가 최종 점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아와에서 주의할 점은 분량인데요. 글이 너무 짧으면 기계가 점수를 낮게 줄 수 있고요. 너무 길면 사람이 점수를 낮게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길이 그리고 효과적인 내용 전달이 아와 고득점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영어 타이핑도 평소에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GMAT하고 토플, GRE 시험을 같이 공부하는 게 좋냐, 따로 공부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지원 시즌이 되면은 토플 점수가 예상보다 많이 안 나와서 마음고생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GRE나 GMAT은 평균 점수라는 게 있긴 하지만 사실 미니멈이라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 토플이나 뭐 토플 또는 뭐 토플 대신 낼 수 있는 IELTS 같은 시험들은 미니멈이 정해져 있어요. 명문대일수록 그 미니멈을 못 넘기면은 넘기냐 못 넘기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거든요. 저는 토플이나 IELTS 같은 영어 시험을 병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다만 GMAT이나 GRE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토플의 그 리딩 컴프레hension은 어렵지 않게 괜찮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따라서 그 토플은 그 리스닝과 스피킹만 준비를 하세요. 출퇴근하는 길에 이어폰 꽂고 다니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점수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GMAT 평균이 어떤 MBA 과정이 730인데 내가 700 한 10점을 받았다.
그럼 지원하는데 불리한 거 없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GMAT에서는 그 시험 출제 기관인 GMAT에서는 측정 표준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20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응시자 간의 능력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GMAT이 경영대학원 방문 시에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경력이나 학점이나 다른 요소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합격 평균보다 조금 점수가 낮아도 지원해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도 점수가 조금 부족해도 탑 MBA나 뭐 부동산 석사, MRED 등에 합격한 분이 계시거든요. 다만 저런 건 있어요. 그 MBA 경우, 특히 MBA 경우는 GMAT 평균 점수가 US 뉴스 랭킹 그 학교 순위를 사정하는 그 팩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GMAT 점수에 좀 더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MBA 과정이. 그건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시험을 면제해주는 석사 과정도 늘고 있어요. GR이나 GMAT 시험을. 이 관련 정보는 제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이것으로 이제 GMAT, GRE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유학이든 커리어든 알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채용 시장 변화가 이게 점점 빨라지면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위 과정이 신설도 많이 되고 기존 학위 과정의 커리큘럼도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주셔야 저도 답변을 드리려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GMAT이나 GRE 시험이 어떤 게 나은지 나한테 맞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 사이트들 링크 들어가시면 무료 테스트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아마 하셔야 될 텐데 mba.com 가시면 GMAT 무료 테스트가 있고 ETS 가시면 GRE 무료 테스트가 있습니다. mba.com하고 ETS는 공인 시험 기관이에요. GRE와 GMAT 시험 공인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믿을만한 문제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면서 어떤 시험이 나한테 맞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아래에 있는 링크는 GRE와 GMAT을 점수 변환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GRE가 뭐 100, 버블은 159, 매스는 160을 받았는데 GMAT 점수를 변환하면 몇 점이냐 뭐 이런 엑셀 형태로 만들어진 파일인데요. 이것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링크는 따로 댓글에다가 남겨놓겠습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좀 더 재미가 있나? 예, 재미있는 토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유학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잘 아는 부분이면 또 한번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